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었는데요. 일단 오늘 작업을 하려는데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거 해결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빵형 인터뷰가 생각보다 꽤 길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소리가 굉장히 또 작아가지고 이거 키운답시고 또 이것저것 했더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 같은 경우 음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인터뷰 내용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같은 경우는 영상이 총 3개로 나눠져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영상을 일단 제작을 했을 때 인터뷰 보고 해석 보고 인터뷰 보고 해석 보고 이렇게 했더니 영상 길이가 너무나 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영어로만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한글 번역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영상은 이미 찍은 상태에서 지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터뷰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첫 번째 파트, 여성분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저번 인터뷰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지요.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리플사는 300기 이상의 고객들을 유치하였으며 머니그램 및 실시간 유동성 관련된 관계 등 여러가지 흥분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빵형이 그렇다. 암호화폐 업계의 모멘텀과 더불어서 리플사에게 2019년은 놀라운 해였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차지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러한 관심들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 같다. 사업에 관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욱더 많은 고객들 유치 및 유동성이 있어서 리플사와 XRP는 발전하고 있다. 자, 그러자 여성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2020년이 투기에서 실용성으로 넘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자 빵형 대답하기를 2020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예를 들어 싱가폴, 일본, 태국, 스위스 등 규제에 관해서 더욱더 투명성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미국 역시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를 해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암호화폐는 이 그림자에 가려서 빛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했을 때 리플사의 초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나에게 와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아직도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단어라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다보스에 가서 행한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여러 은행 및 규제 관계자들을 만나서 암호화폐, 특히 XRP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XRP를 통해서 규제를 우회하거나 정부를 우회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나면은 그들은 빠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풀곤 했다. 자, 그래서 여성분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 그렇군요. 그들은 실시간 유동성이나 실시간 지불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빵형 대답하기를 네, 다보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실제로 거래된 액수를 이번에는 예로 들 수가 있었다. 자, 그 전까지는 실시간 유동성이 아이디어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나 실적을 예로 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빵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어 저번 주 같은 경우 무려 5,500만 달러어치의 금액이 XRP를 통해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것은 저번 주 기준으로 7.5% 미국에서 멕시코의 송금량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성분, 저번 주에 시장 7%의 송금에 XRP가 활용이 된 것이군요. 그러자 빵형, 그렇다. 그것은 작년 12월 3%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이고 관련 사업 분야에서 이 기술은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사용에 있다. 7.5%의 멕시코로의 송금에 사용되는 것은 과학 실험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가진 모멘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알렉스 홈즈 머니그램 CEO도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듯이 그들은 현재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우리의 고객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실시간 유동성은 계속해서 활용이 지속되고 있다. 자, 그러자 여성분, 그때 저는 머니그램 CEO에게 얼마나 빠르게 이 볼륨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그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기억이 나는데 이 더 많은 송금로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로 늘릴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리플사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이 ODL 플랫폼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머니그램 CEO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 뉴욕 마켓도 그렇지만은 유동성이 더 많은 유동성을 불러오고 더 많은 관련된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 된다. 비스의 CEO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투기적인 부분보다는 기관들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공유를 했었고 이러한 변화는 그의 사업에도 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실시간 유동성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러자 여성분께서 물어보기를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과 새로운 송금로를 확장하는 것,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더 두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더 많은 고객들을 불러올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빵형,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회해서 드리자면은 우리는 새로운 송금로를 확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더 생각을 합니다. 기존 송금로였던 멕시코, 필리핀, 호주에 이어서 최근에는 브라질 쪽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은 많은 수요가 있고 이 ODL에 관련된 많은 수요가 있으며 송금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유동성 확대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멕시코 쪽에서의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멕시코에 있는 전통적인 마켓 메이커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마켓 메이커들도 이를 보고 이 분야에 사업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분께서 물어보시기를 그러면 브라질 다음에는 어디 차례가 될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빵형, 우리는 당연히 각 나라의 상황들을 먼저 판단을 한다. 규제의 확실성이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인도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나 규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도는 일단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보스에서처럼 규제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XRP를 통해서 KYC나 AML을 건너뛰거나 그들을 우회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도 일단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더욱더 포괄적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송금 비용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나라들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이 끝났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일단 여성분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동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화, 지불 시스템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지역의 규제 관계자들은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자, 그러자 빵형, 여기서 리드해 나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두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 중국 채굴풀 4곳이 60% 이상의 채굴률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합쳐가지고 80% 이상의 채굴 비율 차지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것이 기술적인 면에 많은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더욱더 많이 투자하고 성공하는 회사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의 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여성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위안 화폐, 미국의 Fed 코인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중앙화된 코인들의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빵형,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경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인데 이는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장관도 이것에 대해서 다보스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의 은행들이 연준에 가게 되면은 연준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이제 지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에서 디지털화로 이제 돈을 이체해 받는다.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중앙화된 시스템과 장부인데 이런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 있는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코인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중앙은행에 직접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이 상업은행들을 시스템에서 제외할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러자 여성분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리플사는 어떻습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페드코인이라든지 나오게 될 텐데 XRP를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러자 빵형, XRP 대전은 오픈소스로서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어떻게 더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들 역시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고객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고객들인 상업은행들과 지불 업체들을 돕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센노블스라든지 다른 서점들과 경쟁을 했었다. 리플사도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로서 우리가 처음 목표로 잡은 국제송금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리가 국제송금 분야에서 확실하게 먼저 성공을 거둔 후에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에도 진출할 생각이 있다. 그러자 이 여성분 다시 한번 주제를 중앙은행 발행 화폐로 바꿉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가능하다면은 연방준비제도에서 만들게 되는 코인을 사용할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전에 JP모건의 블록체인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연방준비제도가 FED 코인을 만들면은 JPM 코인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에서도 FED 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자 빵형, 당연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미국에서 코인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제송금은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만든 코인과 거래를 할 때 중간에 이어주는 XRP가 필요하다. XRP는 속도나 확장성, 비용 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효과적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불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래 비용이나 시간이나 XRP에 비해서 거의 1000배 가까이 더 들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죠. 여성분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XRP 가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2020년 XRP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빵형 대답하기를 짧게 말하자면은 마이크 그 양반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다. 쥐뿔도 모른다. 지금 머니그램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에 5,500만 달러를 XRP를 활용해서 옮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이 시장에는 잘못된 오해와 정보들로 넘쳐난다. 따라서 이 산업 전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 한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빵형은 어떻게든 이것을 좀 약간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세 번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빵형을 압박하는 그 여성분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정말 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께서 빵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은 XRP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빵형 당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겠다. 자, 그러자 여성분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빵형이 대답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암호화폐든지 간에 제대로 된 실사용 예가 있다라면은, 즉 유틸리티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사용처는 디지털 금이다. 금 시장은 수십조 달러의 시장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보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본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있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울 수 있다라면은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고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성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XRP를 보유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사용 예가 언제나 가치 저장보다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자, 그러자 빵형, 가치 저장 같은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은 대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기를 원한다.
그러자 여성분 빠르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빵영 씨도 지금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XRP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겠나?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러자 빵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XRP는 리플사를 비롯한 코일 등 다른 회사들이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서 XRP의 가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XRP 가격을 3일, 3주, 3달 단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XRP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전체적인 유동성에 큰 이득이 되리라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정말 큰 회사로서 리플사 같은 경우 다른 회사들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이 암호화폐로서의 우위를 두고 다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암호화폐가 다른 암호화폐를 지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은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이 각각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나은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빵형 대답하기를 나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한다.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의 분야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리플사나 XRP의 경쟁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암호화폐 시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질문 나갑니다. 리플사가 100억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번에 평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러자 빵형,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게 되는데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XRP 가치를 고려해봤을 때 지금 대략 150억 달러 정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라는 가격에 리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자금력이 좋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또한 많은 고객들도 몰려들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리플사가 고객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자, 그러자 이 여성분 또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IPO는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자 빵형 대답하기를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것이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2020년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회사들의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리플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오픈 엔딩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었다. 지금 리플사의 대차 대조표상 우리는 5억 달러 정도를 XRP 생태계를 포함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금력이 충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머니그램에 투자를 했듯이 계속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 리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여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 직원들을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해고하고 있다. 자, 그렇자 여성분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단순히 자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에 관한 것입니까? 그러자 빵형, 그렇다. 지금 자금을 유동성 있게 사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인데 우리는 민간 기업으로서 100억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공개 기업이 된다라면은 이런저런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더욱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질문. XRP 소송권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XRP의 증권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규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좋은 소식은 일단 우리는 미국 내 규제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를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더 투명한 규제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머니그램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리플사는 머니그램을 인수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고객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의 경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나? 그러자 빵형, 우리는 당연히 우리 고객의 경쟁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머니그램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그 회사들의 건설적이고 재정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빗소에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는데 리플사는 그들이 남미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 리플사의 앞으로 5년 계획은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인데 리플사도 암호화폐 분야에서 성장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국제 송금에 집중하고 나중에 아마존처럼 다른 분야에도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자, 그러자 다음 질문으로 자, 그러면 1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쯤이면 IPO 하겠나요? 라고 또 다시 한번 날카롭게 물어보자 빵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 많은 일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리플사가 원하는 때 리플사의 가장 좋은 시기에 언제든지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이 IPO가 탈출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IPO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인 것이다. 종종 회사들이 IPO를 진행할 때 축배를 들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축하는 이제 가치를 일단 높이고 나서 해야 되는 것 같다.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가 좀 더 진지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이 여성분 마지막으로 또 날카로운 거 하나 던집니다. 리플사가 IPO 하게 되면은 XRP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빵형 멋져가 하면서 그건 이제 또 많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빵형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XRP 투자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XRP 같은 경우는 실사용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던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